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가맹사업계약,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구입강제 품목에 대해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특정 물품을 꼭 자신이나 아니면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때 그 품목 리스트라든가 가격은 또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2024년 7월 3일 시행된 개정가맹사업법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만약 가맹점주이시거나 혹은 예비 창업자라면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하고 또 계약서에는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그 가맹점주라는 게 일반 자영업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물건 살 때 공급처라든가 가격을 맘대로 정하기가 어렵죠. 그쵸,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죠. 네.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가맹점주는 보통 본부가 딱 정해준 거래 상대방이랑 또 정해진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할 때 이 정보가 좀 불투명하면 나중에 본사가 갑자기 품목을 늘린다거나 가격을 확 올려버려도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쉬운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받는다는 그 정보 공개서만으로는 좀 부족한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정보공개서, 그러니까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인데 여기에는 이제 가격 산정 방식 같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그 내용이 항상 복잡하고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설령 변경된다 해도 기존 점주들한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정보 공개서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좀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위험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구입 강제 품목하고 구입 권장 품목은 일단 구분해야 하는데요. 강제랑 권장. 네. 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게 서류상으로는 권장이라고 되어 있어도 뭐랄까 사실상 안 사면 불이익이 있다거나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면 이것도 강제 품목으로 본다는 거예요. 형식만 권장이지 실질은 강제일 수 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특정 거래처에서 사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 행위, 즉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인데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조건인가요? 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허용됩니다. 첫째는 해당 품목이 그 가맹사업 브랜드의 어떤 통일성 유지나 사업 운영에 정말 필수적이어야 하고요. 필수성. 네. 둘째는 다른 곳에서 사면 상표권 보호나 상품, 용역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좀 인정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는 이런 내용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알리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필수성, 동일성 유지 어려움, 사전 고지. 이 세 가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시행령에서는요. 이런 필수 품목 거래 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협의하도록 절차가 더 강화됩니다. 협의 절차까지 점점 더 점주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서에는 이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기서 실수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아주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선 왜 이게 필수 품목인지 그 이유를 법령상의 예외 사유를 인용해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임 이런 식으로요. 이유를 명시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 목록이 언제 기준의 목록인지 그 기준 시점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3일 기준 이렇게요. 기준 시점까지요? 나중에 목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거겠네요. 그럼 품목 자체는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네, 아주 자세히요. 그냥 소스류 이렇게 뭉뚱그리면 안 되고요. 품목명, 규격, 단위까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치즈가 아니라 치즈 C0014 박스 2.5kg 42A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네, 만약에 재고관리 코드, 그 SQ라고 하죠. 그게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품목이 그 품목 맞냐? 하는 논란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공급하는지,
가맹본부인지 아니면 제3의 특정 사업자인지 명확히 하고 그 사업자의 상호명뿐만 아니라 소재지나 연락처 같은 식별 정보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자 정보까지 확실하게 정말 꼼꼼하게 요구하네요. 근데 이 목록이 계속 고정되는 건 아닐 텐데 혹시 변경될 수도 있나요? 제품이 단종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경될 수 있는 사유와 그 주기, 예를 들면 분기별 1회 이런 식으로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유와 주기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많은 목록을 계약서 본문에 다 넣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계약서 본문 대신에 별지 목록으로 첨부하거나 아니면 POS 시스템이나 웹사이트 같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식은 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군요. 그래서 중요한 원칙 같은 건 있겠죠. 그럼요.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첫째, 이 정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계약서 본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요. 네, 계약의 일부임을 명시. 둘째, 계약 체결 시점 그리고 변경되는 시점마다 해당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구입 강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맹점주가 지난 목록, 그러니까 과거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별도로 저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 기록 보관까지 중요하네요. 네, 이걸 어기면 이제 잘못된 기재 방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스류 일체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POS 시스템 정보가 계약 내용이라는 걸 명시하지 않거나 변경 내용을 제때 안 알려주거나 강제 품목이랑 권장 품목을 막 섞어서 구분하기 어렵게 하거나 과거 기록을 지워버려서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피해야 할 사례들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구입 강제 품목 관련 조항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치인 셈이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 품목이 정말 법에서 말하는 그 필수성 요건이나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시각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때 그 간극은 과연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계약서의 명확성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어떤 합의 노력 역시 앞으로 계속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소통과 합의의 중요성.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